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폭행 혐의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 또는 협박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네, 전지현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조 전무 휴대전화 2대 그리고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이 대한항공 측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광고 대행사를 회유를 했다라든가 협박을 했다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갑질의 어떤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궤도상에서 볼 때 이게 어떤 뭔가 회유라든지 압박의 정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과거의 조현아 씨 사건에서도 볼 때 조현아 씨하고 대한항공 임원 간에 승무원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추기 위해 국토부 조사에 앞서서 말을 맞추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 장소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이 뿌려진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은 물컵을 어디로 던졌는지 여기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봤는데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서 경찰은 어떤 뭐 압박이라든지 회유 가능성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누군가가 SNS에 폭로를 하니까 조현민 전무가 그 광고 대행사 측에 이렇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거기서는 열정을 아는데 우린 진심을 압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이렇게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는 게 사실 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테니까 뭐 어떻게 답변하라는 식의 일종의 언지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폭행인지 그다음에 특수 폭행인지 물컵을 던진 특수 폭행인지 이 과정에서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갑질을 이용한 갑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회유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소극적이거든요. 네. 조현민 전무에 대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조사도 중단이 되고 또 처벌도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일단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 피해자 측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처음에 이 사용했던 휴대폰에 관한 그 제출도 이미 제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피해자 측은 안 내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마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휴대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녹음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녹음을 파악하게 되면 그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광고 대행업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대한항공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점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그 말씀대로 이거 자체가 사건이 과연 뭐냐. 단순 폭행이다. 즉 바꿔 얘기하면 물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상대방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죄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다만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 컵 안에 물을 놓고서 컵을 이 팀장에게 던졌다. 그러면 이 컵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이컵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종이컵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좀 없게 되겠죠. 다만 물컵에 컵의 재질도 보고 그렇죠. 그것을 던진 방향도 따져보고 이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특수 폭행에 해당이 되면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령 그냥 깡통에 들어도 이건 위험한 물건이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폭행이냐 특수 폭행이냐 이것을 어떻게 그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유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특수 폭행이면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기소까지 할 수가 있고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이고 만약에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 전무가 평소 사내에서 직원들과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반말, 고함, 욕설 이런 게 섞인 추가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이렇게 뭐 대행사하고 회의를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녹음을 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제 녹취 파일을 보면은 직원들이 회의 들어가기 참 싫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공개됐던 내용을 보면은 왜 뭐라 그럴지도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악만 쓰잖아요. 저도 이제 목소리
목소리 톤이 꽤 높아가지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지만은 방송 중이니까는 그것까지는 안 하겠고요. 예.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을 보면은 당신 월급에서 깔까? 징계할 거야? 나 이거 가만 안 놔둬? 뭐 하면서 책상을 막 내리치는 소리도 들리고요. 뭐라고 XX 욕도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뭐 도대체 겁을 먹고 제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왜 누구나 자기 승질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지만은 나이가 들고 품위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참고 또 조절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와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폭행 관련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냐 혹은 뭐 특수 폭행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 수위가 갈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질 관련해서는 뭐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아니, 갑질 자체가 처벌될 수는 없고요. 예. 이렇게 네. 모욕적인 욕설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줬으면 이제 모욕죄는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이걸 되는군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모욕을 줬다면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갑질이다 그래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구성 요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논란이 한진그룹 총수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때 운송료와 또 관세를 모두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물을 보니까 이제 명품 드레스도 있지만 애완견 사료까지도 이렇게 들여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물품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특수한 그 물품인데요. 그 애완견 사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옷도 있고요. 또 그 와인도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생활용품 또 가구도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나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나서 그 대한항공 그 직원을 이용을 해서 비행기에 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그 들어올 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수한 이제 직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통로만을 이제 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그곳은 철저한 뭐 검문 검색도 없습니다. 직원들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을 그 통해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그 화면에도 일부 나왔지만 예, 그 가방이 소위 말해서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대한항공 직원이 빨리 찾아갔고 또 특수한 통로로 관세 점검 없이 나가게 되었다. 예. 이런 지금 폭로와 화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도 위에 군림을 했다. 이 면에서 분명히 이제 비난이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걸 법적으로 그 평가를 해도 그러면 결국 이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예.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 운송료도 그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럼 이건 또 그 업무상 그 배임죄 그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특별한 코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즉 일가의 운송품에 있어서는 KIP라고 이렇게 지정을 어떤 해놓고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VIP를 좀 변형시킨 네. 건데 예. 아주 중요한 물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VIP를 약간 변형시키면 KIP 뭐 이렇게 돼서 이것은 아주 극진하게 이제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금 변명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한 항공 물품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 항공 물품은 이제 관세 제외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에어 그 물품에는 따로 그 부과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결국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그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통과한 제도 위에 군림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사 물품처럼 둔갑시킨 거 이외에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뭐 이게 이제 밀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밀수라는 거는 세관에 왜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600불이 넘으면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제한이 있어요. 뭐 주류는 몇 병이고 이런 게.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이건 밀수가 되고 관세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실수로 한 것지도 실수로 한 거라고도 볼 수 없는 게 그 사주도 대한항공 일가들의 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KIP라 그래가지고 박스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항공 부품처럼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는
관세라든지 부가세를 전혀 면제를 받고 이렇게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밀수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내용도 무슨 와인이나 뭐 강아지 사료, 그다음에 뭐 가구 같이 이런 개인용품이거든요. 이게 대한항공 사주의 딸로 태어나면 이렇게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을 개인의 택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게 이게 공항에 보면은 상주 직원들만 이용하는 통로가 있대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상주 직원 통로가 그 밀수를 하게 된 그 루트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보안 검사를 하는 거 위주고,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공항에 상주하는 뭐 항공사라든지 공항공사 직원들이 통행증을 따로 받아가지고 여기를 드나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통행증을 가진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거 동원이 돼가지고는 물건을 하나하나씩 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몇 명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세관 검색을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구멍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관을 검사하는 데는 따로 있고, 이 통로는 주로 보안 검사를 위주로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상주 직원 통로의 경우에 세관원이 따로 있지는 않다, 세관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또 분명히 어딘가에 구멍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주 일가의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내부자 제보가 없으면은 100% 사실 걸러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밀수이고 관세법 위반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관세법에서 이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들여온다든가, 또는 이제 허가된 물품이라도 원래 그 통관 절차 이것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세법 그 269조에 의해서 의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자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양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즉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냐, 아니면 장기간 지속된 것이냐, 그러면 이제 관세를 내지 않은 액수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질 것 같고요. 단순한 이제 그 신고만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다. 그러면 이제 뭐 과태료에 이제 국한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행위 양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또 있었는지, 아니면 단기간에 걸쳐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가족 1인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3인, 4인 모두에게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그 처벌의 수위는 그 달라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항 상주 직원 통로를 좀 이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국가의 그야말로 그 대문과 그 같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안정한 그 질서를 위해서도 관세에 대한 확보, 이것도 분명히 그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의 그 상정입니다만, 요즘에 그 뭐 테러에 대한 상당히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연관에 대해서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리 그 항공기 자체가 상당히 보안에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그 무엇인가 그 테러에 관한 그 연관성이라든가, 또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밀반임이라든가, 이것은 이번 그 재벌 기업에 대한 도덕적 위반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특별한 그 상주 직원만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커다란 구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포털 댓글 여론,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 김모 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메신저를 활용해서 또 다른 대화를 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그널은 IS에서 가장 이렇게 보안이 그냥 최고인 그런 메신저다, 그렇게 인정을 한 그런 거라 그래요. 그런 대화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서버를 압수하거나 뭐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 드루킹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이분의 어떤 여론 조작을 떠나가지고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드루킹 스스로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에 관해서 당시 MB 아바타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대선 당시 어떤 여론 조작을 했던 거를 자기네가 했다는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김경수 의원의 청탁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지금 시그널이라든지 텔레그램을 통해서 몇 번의 대화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텔레그램 이번에 그 시그널 말고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신문 기사를 보내고 모두 10여 건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잘 처리하겠습니다. 내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누구한테 신문 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보고 나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의혹의 중심에는 지금 김경수 의원이 있고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은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소환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뭔가 경찰 수사 자체가 여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133개 디지털 포렌을 하기도 전에 검찰에 넘겼다가 또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는 이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네, 경찰 조사에 대한 좀 수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봐서 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각자 기관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인상이라보다는 서로 좀 다른 기관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미루고 의식, 마치 이제 그 뜨거운 감자 내지 수건 돌리기 시기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김경수 의원이 관여됐다고 하는 사실이 언제 보고가 됐느냐 이것도 검찰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이 상당히 조금 지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사례에서도 지금 김경수 의원이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기만 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있었고 그리고 단지 의례적으로 감사하다. 이런 그 표시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밝혀진 바와 같이 또 다른 비밀의 그 또는 대화창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 그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과연 이제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과연 이제 똑같이 예를 들면 기울어지는 권력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좀 의심의 눈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다 밝혀지고 지금 그 경찰청장 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에다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그 불신의 시선은 상당히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먼저 밝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정말 실체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이 과정이나 뭐 URL을 보냈고 뭐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주고 받은 것까지 다 나온 것 상황에서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니 그냥 URL을 받고 기사 링크된 거를 받고 내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보냈다고 해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해요? 이걸만 가지고는 뭐 김경수 의원이 무슨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예. 없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그 기사를 뭐 이 드루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예. 어렵지만 다만 그냥 의심이 든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이 드루킹이 1년에 11억 운영비가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 여론 조작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운영비가 11억이 들었대요. 근데 장모는 분유도 안 사올 만큼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군가의 원조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계좌 자체도 압수를 안 하고 있고 이미 제출된 회원들이 이미 제출된 계좌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 출처부터 해가지고는 그 오고 간 내용, 그 메시지 분석, 그다음에 통화 내용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수사가 미진미진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인다. 이게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어제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특검이라는 건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드루킹이 본인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와대에 어떤 경위로 전달을 하게 됐는지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과 면담을 하게 됐는지 그 변호사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의 키를 사실 김경수 의원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특검은 되지도 않을 건데 나 특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인상 청탁을 청와대에 뭐 직접 전달을 했다. 이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부분도 있던데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드루킹 사건은 법리적으로만 보면요. 예. 업무 방해죄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것들이 5년 이하로 낮아요, 법정형이.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김영란법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당 공무원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김영란법 될 수 있지만은 이것도 형량 자체는 낮아요.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배후에 어떤 정치권이 연루돼 있는지, 그다음에 헌법상 어떤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정치적인 헌법적인 문제이고, 이거를 형사적으로 무슨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 국민권익의 이런 해석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네. 두 가지 사항이 핵심이죠. 부정 청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설령 작은 금액이라도 주지 말아라. 이것이 그 핵심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인사적인 부탁을 분명히 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탁 자체가 결국은 상당 부분 이제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그 김영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해서 민간인이 공직과 관련된 이런 부탁을 하지 말아라. 이것에는 상당히 그 유배된 모습이 이제 그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핵심 복심인 그와 같은 아주 공적인 지위에 있는 면에서 과연 왜 이와 같은 것이 부탁이 일단은 한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사 그 서류 자체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게 생각이 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민정 비서관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혹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김영란법 위반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제 그 사항 자체는 그냥 뭐 부탁만 했다라 하면 또 과태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과연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공정한 질서를 이제 강조하고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도덕적 우위성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예. 과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단순한 관행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현 정부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가. 즉 김영란법 위반이 물론 이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계속 흐르고 있는 잘못된 그 관행. 예. 이것이 많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국민의 실망감. 이것이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이용옥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